안녕하세요. 통합사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산관리의 의미와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먼저 필기를 한 후에 이제 5페이지와 6페이지의 내용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자산관리의 의미, 그리고 자산을 관리할 때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될 기본 원칙, 그리고 자산관리를 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자산관리의 의미부터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자산관리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해 자기 재산에 대해서 재산을 파악하고, 자, 그거를 불릴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 요거를 자산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겠죠. 목적이 안정적인 경제생활이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본 원칙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텐데요. 기본 원칙은 총 3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체크를 해두셔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안전성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익성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유동성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성은 뭐냐면, 자,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성질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투자한 돈, 그 원금 보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 자, 이걸로 안전성이 높냐 낮냐를 판단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수익성은 내가 투자한 자산 대비 나한테 벌어다 주는 소득,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은지 낮은지 수익률의 정도로 수익성을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자, 내 금융 상품을, 자, 뭘로 바꾸는지 편한지, 뭐냐면 그 현금화죠. 현금으로 바꾸는 게 편한지 편하지 않은지, 현금화의 용이성으로 유동성을 평가를 한다. 자, 그래서 이 3가지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조금 이따가 배울 금융 상품을 평가를 할 때도 이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의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자,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양한 금융 상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금융 상품은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금이고요. 두 번째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채권. 자, 이 3가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예금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 은행에 우리가 돈을 맡기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을 예금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근데 예금의 종류가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 예금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축성 예금이라고 하는 예금이 있습니다. 자, 일단 요구불 예금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말은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요구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은행에 요구를 하면 그 돈을 반드시 나한테 은행에서 지불해 줘야 되는 예금을 요구불 예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요구불 예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체크카드 통장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금융상품이 요구불 예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저축성 예금 같은 경우에는 입금과 출금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은행이랑 계약을 맺어요. 1년 계약을 맺으면 내가 1년 동안 돈을 빼지 않을게. 하지만 나한테 이자를 조금 더 줘야 돼. 이렇게 하면서 맺는 금융상품이 저축성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저축성 예금의 종류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기 예금이라고 하는 저축성 예금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기 적금이라고 하는 저축성 예금이 있습니다. 자, 정기 예금은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 계약을 맺을 때 내 돈을 다 그냥 거기다 맡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치한다 해서 예금이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찾지 않는 거죠. 그리고 1년 후에 그 원금이랑 이자를 받는 상품이 정기 예금이고요. 자, 정기 적금은 계약할 때 돈을 다 넣는 게 아니라 달달이 넣는 거죠. 한 달에 50만 원, 뭐 한 달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적립을 한 후에 그 적립된 원금과 이자를 받는 상품, 그걸 정기 적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당연히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 중에는 이자는 어디가 더 높냐면요, 저축성 예금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거 잘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요 예금 상품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기본 원칙 세 가지로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자,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예금 같은 경우는 안전성이 높나 낮나요? 당연히 높죠.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99.9%죠. 은행이 망하지 않으면. 그리고 최대 5천만 원까지는 은행이 망해도 예금자 보호제도라고 하는 법으로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자, 반면에 수익성은 어떨까요? 수익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요즘 금리가 1%대이기 때문에 수익성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반면 유동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금의 가장 큰 장점은 유동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유동성이 굉장히 높다. 여기서 말한 저축성 예금도 자기가 원하면 그날 해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예금은 이런 특징을 가진다.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주식을 한번 볼게요. 자, 주식은 뭐냐면 뭘 사는 게 주식이냐면 어떤 회사의 일부분을 내가 사는 겁니다. 매수하는 게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주식을 사는 순간 그 회사에 뭐가 되냐면 주주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주식은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는 배당이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시세 차익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시세 차익은 이제 주가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죠. 그래프가 이렇게 오르면 요때 사서 요때 팔면 이만큼의 시세 차익을 얻는 거죠. 이걸 시세 차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배당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1,000만 원어치를 사잖아요. 그러면 그 1,000만 원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회사한테 갑니다. 그럼 회사는 그걸로 경영을 하거나 뭐 공장을 짓거나 투자를 하거나 하겠죠. 자, 그 후에 만약에 그게 수익이 나게 되면 당연히 누구한테 그 이익을 배분해 줘야 되냐면 주주한테 배분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행위를 배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주식은 이 두 가지로 수익이 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자, 주식은 안전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안전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거죠.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수익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유동성도 나쁜 편이 아닙니다. 좋은 편입니다. 그 주식을 처분하고 나서 3일 후쯤에는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도 나쁘진 않은 거죠. 그래서 배당과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거 주식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채권. 자, 채권은 뜻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좀 생소할 수 있어서요. 자, 채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혹은 회사 등에서 돈이 필요할 때 발행을 합니다. 그걸 개인이나 기관들한테 팔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반 다음에 뭘 주냐면은 내가 니네한테 돈을 빌렸어요라고 하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차용 증서라는 거를 주게 되는데 그걸 채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면 국채, 지자체가 발행하면 지방채, 금융기관이 발행하면 금융채,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라고 하는 게 채권인데요. 그럼 이제 개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그 채권을 사면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대가로 받아야 될 텐데 대가로 뭘 받게 되냐면 첫 번째로는 이자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대가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거 예금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채권의 가격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도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채권의 그 수익 구조도 두 가지, 이자와 시세 차익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자, 세 가지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안전성은 어떠냐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괜찮고요. 주식보다도 훨씬 안전성이 높죠. 자, 반면에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 높냐면 예금보다는 높아요. 예금보다는 높다. 근데 주식보다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간 중간에 낀 그 금융상품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유동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금융상품 세 가지를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제 5페이지랑 6페이지 가서 자, 관련된 내용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4페이지랑 5페이지 가서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산관리의 의미와 기본 원칙 프린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관리의 의미부터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산관리의 의미는 자, 개인의 생애에 걸쳐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축과 투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정적인 경제 생활이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산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산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노후 대비입니다. 자, 노후 대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 평균 수명이 너무 증가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때 지금 기대 수명이 한 110세 정도가 된대요. 근데 보통 지금 현재는 65세 정도에 은퇴를 하게 되면 한 45년에서 50년 정도 일을 못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돈을 벌어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고령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고령화의 의미 그리고 다양한 고령화 사회의 기준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령화의 의미는 뭐냐면 전체 인구 구성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고령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법적인 노인의 기준이 65세인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양한 고령화 관련된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고령화 사회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어떤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부르냐면요,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 인구의 7% 이상 14% 미만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 인구의 14% 이상 20% 미만인 사회를 고령 사회, 그리고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 인구의 20% 이상의 사회를 후기 고령 사회라고 부릅니다. 후기 고령 사회를 다른 말로는 초고령 사회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우리나라는 한 16.4%로 고령 사회에 속해 있고요. 그래서 빠르게 지금 초후기 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후기 고령 사회에 속해 있는 나라는 일본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고령 인구가 많아지는 것 자체가 자산 관리에 큰 리스크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 노인분들 중에 잘 사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빈곤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빈곤하신 분들이 문제인 거죠. 자,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은 14.8%인데요. 자,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얼마가 되냐면 43.8%나 됩니다. 그러니까 100분 중에 43명 정도가 빈곤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엄청나게 심각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빈곤한 노인이 많은 이유는 젊으셨을 때 이제 너무 아이들 뒷바라지만 하느라고 그 노후 준비를 안 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잘못이 전혀 아니지만 이 부분을 우리는 놓치고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빈곤하다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은 뭐냐면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데요. 자,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1등 부자가 있을 거고, 그리고 100등 가장 못 사시는 분이 있을 텐데, 자, 가장 못 사시는 분을 100등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중에 딱 50등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은 중간에 위치한 소득이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중간에 위치하신 분들의 소득의 50%가 안 되면 우리는 빈곤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 빈곤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기준도요,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놨습니다. 근데 보통 노인분들은 혼자 사시거나 그 부부 두 분이 사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분들은 월 91만 3천 원, 그리고 두 분이 사시는 부부 가구는 월 154만 원을 못 버시는 분들이 빈곤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비율이 43%나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영위를 해야 되겠죠. 뜻밖의 질병이라든지 사고를 당해서 우리가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해놔야 된다. 요거 중요하다는 내용 좀 정리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용관리 중요성의 증대. 그러니까 신용이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를 하냐면 미래소득. 그러니까 내가 벌 수 있는 미래소득을 담보로 현재 돈을 빌려 쓰는 행위를 신용관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이 신용관리, 신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무차별하게 돈을 빌려 쓰게 되면은 나중에 그 리스크를 감당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21년 들어서면서 신용대출 잔액 개인이 빌린 신용대출 규모가 1,800조를 넘어섰대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과 관리에 따라서 신용을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산관리 기본 원칙 세 가지. 첫 번째는 안전성,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익성, 그리고 마지막이 유동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안전성의 뜻을 한 번만 더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가 보존될 수 있는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 쉽게 표현을 하면은 원금 보장의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수익성은 금융상품의 가격 상승이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 자,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유동성은 보유자산이 필요할 때 쉽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현금화의 용이성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양한 금융자산, 그때 얘기했던 금융자산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예금, 주식, 채권 세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예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였죠. 첫 번째는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 예금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축성 예금이라고 하는 예금이 있었죠. 자, 요구불 예금은 입출과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서 뭐가 가장 월등하냐면 유동성이 가장 월등한 금융상품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유동성이 가장 높은 금융상품. 자, 반면에 저축성 예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그 계약 기간 동안은 돈을 맡겨두고 그 나중에 이자를 받는 예금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상품으로 정기 예금과 적금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정기 예금은 계약할 때 현금을 예치해 두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정기 적금은 현금을 적립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예금의 특징, 기본 원칙에 따라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안전성 어땠었죠? 굉장히 높았다. 그렇죠? 수익성은 낮았다. 낮은 거에 대한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쌤이 국민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에 가서 그 상품, 금융상품, 예금 상품들을 두 개를 쌤이 캡처를 해왔거든요. 이걸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게 요 왼쪽이 보통 예금, 요구불 예금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정기예금, 저축성 예금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요구불 예금의 금리는 최고가 연 1.15%, 그리고 정기예금은 최고가 연 1.4%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낮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맡기면 10,000원 정도만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에서 수익성이 낮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유동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근데 옛날 보셔요. 옛날에 보면은 예금 금리가 연 30%일 때도 있었고요. 연 20%일 때도 있었대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얼마나 그 수익성이 낮아졌는지를 또 상대적으로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주식이에요. 자, 주식은 주식회사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거를 사는 순간 내가 회사에 뭘 사는 거냐면 지분을 사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지분의 일부를 주주한테 주는 증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익의 형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익의 형태 첫 번째는 배당입니다. 주식회사에서 회사 경영을 통해 얻은 이익 가운데 일부를 투자 지분에 따라서 투자자들한테 나눠주는 것, 요거를 배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자, 시세 차익. 시세 차익은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내가 낮은 가격에 샀다가 높은 가격으로 올랐을 때 파는 거, 요거를 시세 차익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런 부분에서의 주식은 안전성은 어떠냐면 굉장히 낮다. 그리고 수익성은 반면에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선생님 그래프를 두 개를 한번 보여줄게요. 첫 번째 그래프는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카카오라고 하는 주식의 그래프인데 20년 3월 달에 보면은 지금 3만 원 정도가 했었네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많이 좀 내려오긴 했지만 이때 보면 17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따지면 20배가 넘는 엄청나게 큰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 회사의 주식을 보면 쭉 이렇게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성이 굉장히 낮다는 것도 여기서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동성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 높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채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채권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이 직접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차용증서라고 얘기를 했었죠. 옛날에 이렇게 생겼던 거 채권인데 지금은 이렇게 발행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돈을 내가 니네한테 빌려줬어,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증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수익의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의 형태는 만기 시 발행기관에서 약속한 이자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만기 전에 매도를 통해서 이것도 시세 차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익의 형태를 가지는 게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특징을 보면은 비교적 시정도가 높은 곳에서 발행을 하고 그 이자를 받고 그리고 시세 차익 정도가 크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안전성이 높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게 진짜 급격하게 움직인 건데 보통 채권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고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 잠깐 안 보여주고 넘어갔었는데, 자, 이게 국가 채권의 금리거든요. 국채 금리 2%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뭐보다 높냐면 예금보다 높겠죠. 그래서 주식보다는 안정성이 높고 예금에 비해 수익성은 높다. 이게 그 채권의 가장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기타 금융자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기타 금융자산은 그냥 그 뜻만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펀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이야기를 하냐면 다수의 투자자에게서 모은 자금을 금융기관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그 수익을 투자자들한테 배분하는 금융상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은 내가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하는 게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쉬울 것 같아요. 조금 더 나보다 잘하는 전문가한테 맡기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떼주고 나머지 수익을 내가 얻는 걸 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뉴스나 홈페이지 같은 데서 보면 미래에셋 자산운용, 뭐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이렇게 증권 회사가 있잖아요. 그 증권 회사들이 하는 게 펀드거든요. 그래서 뭐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펀드 하면은 뭐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서 획득을 하는 전문가가 대신 투자를 해주는, 그래서 이 전문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펀드 매니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는 상품이 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보험인데, 자, 보험은 미리 당할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자,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나면 약속한 보험금을 받는 금융상품을 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에는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돈을 적립해두고 일반적으로 은퇴 후에 받는 금융상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자신의 상황, 처지에 맞게 투자하는 게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합리적인 자산관리 방법은 그럼 어떤 건가?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안전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자금을 적절하게 뭐 해서 투자해야 되냐면 분산해서 투자해야 된다. 하나에 몰빵하면 안 된다. 수익성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안전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몰빵해서 해야 된다. 몰빵하면 안 된다가 합리적인 자산관리 방법의 첫 번째죠. 그래서 요거를 상징하는 그 굉장히 유명한 말이 계란을 한 바구니 위에 담지 마라라는 말이 가장 유명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유동성도 파악을 해서 내가 현금이 필요할 때 바로바로 꺼냈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하면서 선생님이 자산관리를 뭐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선생님보다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당연히 부자겠죠. 그래서 그 부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할까? 그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5페이지 옆에 오른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한국에서 부자들은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하는지를 그 금융기관에서 보고서를 써서 1년에 한 번씩 저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국 부자 보고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 내용을 보면서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 부자의 기준은 얼마냐면요.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 있으면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이런 거 빼고 금융자산,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10억 원 이상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부자로 간주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 정도가 되냐면 얼마 정도가 몇 명 정도가 10억 원 이상을 갖고 있냐면 한 35만 4천 명 정도가 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 갖고 있대요. 근데 그들은 어떤 식으로 자산 관리하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그 비중을 보니까 부동산이 56% 정도를 그분들의 자산의 56% 정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 38% 정도가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데 그 금융자산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주식이고요. 그 다음에 펀드, 그 다음 보험, 그 다음 채권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네요. 예금은 없네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예금을 하진 않는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부자들이 수익을 낸 자산이 있을 거고 손실을 발생시킨 자산이 있을 텐데 자, 그게 뭔지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수익 발생 자산의 대표적인 게 주식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손실을 발생시킨 자산도 주식이네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는 거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그러니까 높은 위험성이 높은 수익성을 가져다 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성과 수익성은 약간 상반되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산관리 성공해서 꼭 부자가 되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으로 자산관리 명언을 통해 알아보는 합리적인 자산관리 방법까지 하고 정리를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명언은요. 가장 위험한 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명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위험할까? 자, 근데 여기 담겨진 의미는 뭐냐면 요게 우리의 자산을 침해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이게 침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인플레이션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전반적이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물가가 상승을 하면 내가 갖고 있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현금만 들고 있으면 내 자산이 날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최소한 이 인플레이션 대비한 방어책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럼 그 인플레이션 대비책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부릅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근데 이 인플레이션 헤지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최소한의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은 반드시 생각을 하고 마련해놔야 된다.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 수익을 얻어야 내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 10년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추이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평균이 한 2.28%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최소한 1년에 2.28%의 수익률을 얻어야지만 인플레이션 해지, 인플레이션 방어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예금이 될 수 있고 채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금융상품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는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또 하긴 해야 되겠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하면 너무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융교육에 대한 준비 없이 공부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하는 행위는 안전성을 지나치게 떨어뜨립니다. 내 자산을 잃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대처 방법은 금융자산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 고로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게 두 번째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데서 이렇게 일반인들이 알아야 될 경제 금융 용어 이런 것들도 PDF 파일로 만들어서 발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대학교 가서는 이런 것들 뽑아서 공부를 하고 금융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세 번째. 자, 투자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 같은데요. 자, 투자를 빨리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빨리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자산관리 기본 원칙 3가지 중에 뭘 높일 수 있냐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제일 싸거든요.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 자산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테크 지식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 내용 정리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내용도 시험이랑 많은 관련이 있으니까 잘 숙지를 해주시고요. 자, 6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학습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밑술친 나비 효과가 국제 금융시장에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유럽발 충격으로 급락한 뒤 일명 나비 효과에 대한 증권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나비 효과란 브라질의 아마존강 유역에서 서식하는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 대륙에 큰 태풍을 일으킬 수 있듯이 작은 사건이 미묘한 변화를 일으켜서 큰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유럽발 충격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든 데다가 강력한 여진으로 현재 장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나비 효과에 빗대 설명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나비 효과가 국제 금융시장에 나타나게 된 원인 첫 번째, 지역주의 강화.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틀리죠. 지역주의는 약화됐겠죠. 자유무역이 확산되면서 국제무역이 강화되면 지역주의는 당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보호무역의 확산. 자, 보호무역의 확산이 아니라 자유무역의 확산이 되겠죠. 3번, 무역 의존도 약화. 무역 의존도는 훨씬 더 강화가 됐습니다. 4번, 이념 대립의 확산. 우리는 이념 대립을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냉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냉전이 끝나고 뭐가 시작이 되냐면 탈냉전 시대가 오게 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1번의 답은 5번이죠. 국제거래의 증가를 통해서 금융시장이 미세하게 촘촘하게 연결이 되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번 봅시다. 자, 가, 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는 배경이고요. 나는 자유무역에 찬성, 다는 반대네요. 자, 가, 국제 분업과 무역이 활발해진다. 들어갈 수 있죠. 맞는 표현이고요. 나, 찬성의 근거, 경제적 효율성의 진대. 맞죠? 3번, 소비자 간에 선택 가능한 제한 축소. 축소가 아니라 폭이 재화가 혹시 더 다양해졌죠. 그 표현 자체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2번은 3번이 되겠죠. 자, 국가 간 빈부격차 심화. 반대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취약한 국내 산업 붕괴 우려.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현재 우리나라 무역 정책을 시장 경제의 원리에 충실하도록 바꾼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 유치 산업을 보호하여 실업을 방지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시장 경제의 원리 밑줄 한번 쳐볼게요. 자, 시장 경제의 원리. 자, 시장 경제 원리는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싼 가격이 싸지면 사람들이 많이 살까요? 조금 살까요?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이게 그 시장 경제의 원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가격을 싸게 하려면 자유무역을 해야 될까요? 보호무역을 해야 될까요? 생각해보면 당연히 자유무역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관세가 적게 붙고 다양한 상품을 싼 가격에 소비자들이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무역을 뜻하는 겁니다. 기업, 우리나라의 유치 산업을 보호하여 실업을 방지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보호무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니은, 소비자들이 예전보다 다양한 상품을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요. 자, 맞죠?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맞고요. 외국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기술 개발과 품질 관리 강화 및 생산성 증대에 기대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4번. 다음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직장인의 재테크 스타일을 반영해서 급여를 하거나 보너스 등 자, 부정기적인 자금을 밑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추가로 적립하는 경우 우대 이율로 목돈 지원을 마련하고 자, 이율을 준대요. 이율. 그리고 결혼, 출산, 이사 등을 위한 중도 해지 시에도 기본 이율을 준대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떤 금융상품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자를 받고요. 중도 해지니까 계약 기간이 있는 거네요. 이걸 따져봤을 때는 예금이죠. 예금 중에 뭐냐면 저축성 예금인 거고 그리고 뭘 하냐면은 적립을 한대요. 예치를 한 게 아니라. 그럼 저축성 예금 중에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정기 적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기 적금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유동성이 높다. 높죠 당연히. 그렇죠? 중도 해지에도 돈 돌려준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번 답이 될 수 없고 안전성이 보장된다. 맞죠? 배당금이 지급된다. 배당금은 어디서 주는 거였죠? 주식에서 주는 거였죠. 그러니까 3번이고요. 답이. 4번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맞고요. 예금자 보호제도의 대상이 된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자, 마지막 문제. 자, 밑줄 친 기억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주식이나 채권을 구입할 생각이야. 예금보단 주식 보유가 유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대요. 자, 기억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주식 시세 차익 목적 맞죠?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은 리을에 해당된다. 은행 예금보다는 주식 보유가 유리한 상황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겠죠. 맞고요. 자, 기억과 니은 모두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 자, 기억, 주식 이자 없어요. 그죠? 니은은 채권에 이자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모두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수익성보다 안전성을 추구한다면 디귿보다 기억이 유리하다. 안전성 하면 예금이죠.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답은 자, 1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험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위에 좀 전에 봤던 내용들 잘 정리해서 시험 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